법정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 견주면 남는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행복해지려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무엇이 있다면 하면서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도 선택이다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운명을 좌우한다. 당신이 하는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 자신과 하는 대화이다. 말이 시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평소에 자주 말하던 것이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인상을 쓰면서 피곤해 죽겠어, 정말 지겨워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 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밝은 표정으로 할 수 있어, 감사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라.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도소에 폭력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들은 대부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감정과 관련된 그들의 어휘력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평소에 쓰는 단어들도 대부분 매우 난폭한 단어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누군가와 부딪혔다고 하자.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할 것이며 기분이 좀 언짢은 경우는 조심 좀 하시죠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태도로 보인다. 뭐야 이거? 날 쳤어? 정말 열 제대로 받네. 너 한번 죽어볼래? 하며 덤비나는 것이다. 정말 열 제대로 받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다시 자신의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된다. 이 말을 들은 뇌는 열받는데 왜 더 화를 내지 않느냐고 우리 몸에 호통을 친다. 그로 인해 더 열받게 되고 점점 더 격분하게 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말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겉으로 표현된 말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스스로가 충족시키면 된다. 바로 내면의 언어를 먼저 바꾸는 것이다. 생각은 내면의 언어로 만들어지며 그것이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인 간의 소통이다. 또 한 가지는 내면적 소통이며 이를 다른 말로 자아 커뮤니케이션 또는 내면의 대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 내면의 대화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와 자아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말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면의 대화를 주고받는다. 아, 또 월요일이군.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 짜증나. 그렇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얼른 나가야겠지.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이와 다르다. 와, 월요일이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다. 맞아. 그러니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얼른 가보자. 말 속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다. 1932년 미국에서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수녀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 감격의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썼다. 이 수녀들이 쓴 글은 70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거기에 쓰인 문장 속에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정말로 기쁜 것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매우 많이 기재한 반면 어떤 수녀들은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썼던 수녀들은 무려 90%가 85세를 넘기며 오래 산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은 수녀들은 34%만이 85세 이상 생존했다.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 하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 단어들을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라. 살인, 증오, 찢어 죽일, 절망스러운, 경멸스러운, 벌레 같은. 이제 다른 단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보자. 따뜻한, 즐거운, 사랑스러운, 건강한, 감사한, 부드러운.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공통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고, 따뜻한 어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달라지고 싶다면 사용하는 단어부터 바꿔야 한다.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등의 부정적인 말은 실패를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등의 긍정적인 말은 성공을 가져온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일단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 있으며, 사용하는 말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기가 가장 평소에 어떤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길 원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단어부터 바꿔야 한다. 좌절과 절망을 주는 말. 평소에 완전 짜증나, 난 안 돼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찾아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면 당신의 대뇌에 행복으로 통하는 신경통로가 개설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비행기가 고장났을 때 곧이곧대로 비행기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항공기에 잠시 기술적 장애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떤 표현이 승객들을 더 안심시키고 더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뇌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종류도 바뀐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짜증나,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싫어질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사람 적응하기 참 어렵네 라고 말을 살짝 바꾸기만 해도 싫은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다. 애인에게 걸핏하면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한다면 그냥 해본 말이라 할지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진심으로 애인과 헤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헤어지자는 말 대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어휘로 대체해야 한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 말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비교의 함정. 당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김치볶음밥이 맛있을까? 오징어 덮밥이 더 맛있을까? 식당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신중히 선택한 김치볶음밥. 그러나 막상 김치볶음밥을 대하고 보니 친구 앞에 놓인 오징어 덮밥이 더 맛있어 보인다. 그래서 다음에는 오징어 덮밥을 시킨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의 김치볶음밥이 더 맛있어 보인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일이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를 달리면 옆 차선이 더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차선을 바꾸면 바꾸기 전 차선이 더 잘 빠진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은 모두
남의 처지가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 비교 욕구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비교 과정에서 자신보다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낀다. 이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곤 한다. 우리는 이를 비교의 함정이라고 한다. 남의 짐은 내 짐보다 가벼워 보인다. 친구들 중에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에 교수처럼 편한 직업이 어디 있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지. 방학 있지. 게다가 정년까지 보장되지. 친구들 눈에는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교수도 교수 나름대로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다.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같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의 큰 고통보다 자신의 사소한 괴로움에 더 민감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기다리면 택시는 반대편에서만 나타난다. 기다리다 지쳐 길을 건너가면 원래 있던 그쪽에서 빈 택시가 나타나 누군가가 택시를 잡는다. 그 사람은 쉽게 택시를 잡고 나만 매번 허탕을 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자신이 택시를 잡으러 나섰을 때부터 겪었던 일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없고 단지 택시를 잡아 타는 그 순간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힘들어하고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 편파라고 한다. 이런 자기중심적 편파 현상이 보편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학자 마이클 로스는 결혼한 부부들과 농구선수에게 가정에서 혹은 팀에서 자기가 기여한 바를 추정하게 했다. 연구 결과 결혼한 부부나 농구선수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기여한 바를 현저히 더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여한 것보다 자기가 기여한 바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이처럼 남의 큰 재산보다 자기의 사소한 괴로움을 더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이게 마련이다.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까닭. 언젠가 친구를 따라 낚시를 갔을 때의 일이다. 잔잔한 수면 위에 미동도 않던 찌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낚시줄을 조심스럽게 감아 올리자 힘찬 물고기의 요동이 느껴졌다. 낚싯대를 채는 순간 올라오는 것은 미끼를 떼인 낚싯바늘 뿐이었다. 그때 실망감과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아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고 하자. 이것저것 꼼꼼히 고르다가 빨간색 스웨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것을 사기로 결정했다.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백화점을 나서다가 문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왠지 다른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미련을 버리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는 냉면집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고민하다가 물냉면을 시키고 난 다음에 비빔냉면이 더 맛있어 보인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이쪽에서 싫다고 거절했던 이성 친구에게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면 갑자기 그가 왠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또 가지고 있던 물건도 있을 땐 모르다가 잃어버린 다음에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처럼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거나 내 손을 떠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불가용성 효과라고 한다. 소유하고 있는 대상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평가절하되며 갖고 있지 않은 대상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소유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남이 된 옛 애인에게 더 미련이 남는 이유. 내게는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어쩌다가 선물을 사다 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오빠나 동생이 받은 선물에 눈을 돌렸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경우엔 왠지 상대방이 받은 선물이 더 나아 보인다는 눈치였다. 잘 쓰지 않던 물건도 남에게 주라고 하면 마지못해 주면서 매우 아쉬워한다. 쓸모없는 물건인데도 남에게 주고 나면 왠지 나중에 찾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면 소유욕이 더욱더 상승되기 때문이다. 장난감이든 사람이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당하면 그 대상을 소유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사람이 된 옛 애인에게 더 미련이 남고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물건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많다. 행복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모든 부정적인 일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숨어 있듯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역시 때로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거나 약점을 개선하도록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이로 인해 시기심이나 질투를 느끼면서 동시에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 독자 여러분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우리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별나게 남의 떡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겪지 않아도 될 고통까지 겪게 된다. 비교 중독의 후유증 3가지. 1. 감사 결핍증.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할 줄 모른다. 2. 대인관계 갈등.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하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3. 자존감의 결여. 항상 자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고 짜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주인공 파홈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인 지주가 파홈에게 1000루블만 내면 그날 안으로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땅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했다. 파홈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목마름, 배고픔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해가 떨어지기 직전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탈진한 그는 결국 피를 토하며 죽고 만다. 결국 그가 묻힌 땅은 겨우 2평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자신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며 살아간다. 갖고 있지 않는 것만 아쉬워하며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면 클수록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 견주면 남는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행복해지려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무엇이 있다면 하면서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통제감이 높아지면 수명도 길어진다. 통제감의 효과. 우리는 거의 언제나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이 훌륭할수록 우리는 좀 더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주머니가 두둑하면 때가 돼도 배고픈지 모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이 떨어지면 배도 빨리 고파지고 그것이 서럽게 느껴진다. 주머니가 두둑할 때보다 빈 주머니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왠지 주눅이 들고 스트레스도 더 받게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빈 주머니인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음악이라도 남이 켜놓은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는 왠지 귀에 거슬린다. 똑같이 야근을 하면서도 상사보다 부하 직원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남이 켜놓은 라디오는 내 마음대로 끌 수 없고 부하 직원이 야근을 끝낼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리더 그룹은 비리더 그룹보다 스트레스 검사 점수도 낮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 수준도 27%나 낮았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통제감의 효과라고 한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더 심한 이유. 통제감에 대한 신념 여부가 스트레스 정도를 좌우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그러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어쩌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통제감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에 통제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면 그 일을 잘하게 된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 우리의 삶에 이로울지 불보듯 뻔하다. 나을 수 있는 병도 포기하면 점점 더 악화된다. 통제감의 상실은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병에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신체적 질병과 개인의 성격 특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심리학자 패틴 게일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에 대한 태도와 사망률을 분석한 것이 있다. 환자들 중 치료도 잘 받고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즉 통제감을 갖고 있는 환자들과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수술 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현저한 차이가 났다. 자신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환자의 71%가 생존했다. 그러나 절망감에 빠져 포기했던 환자는 19%만이 살아남았다. 심지어 통제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뭐든 스스로 선택하는 것. 최근 국내 의학, 문화 인류학, 가족학, 영양학, 사회학 등 각 방면의 연구자들이 모여 100세 이상 장수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수인은 거의 대부분 사교적이며 낙천적인 특성을 가졌다. 남자는 평균 75세, 여자는 평균 71세까지 적극적으로 생업에 종사했으며 지금도 38% 정도는 집안일, 마을 나들이, 밭일 등을 스스로 선택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리학자 엘렌 랭거와 주디스 로디는 양로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통제감이 노인들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한 조건의 노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원하는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으며 키우고 싶은 화초가 있으면 키울 수도 있게 했다.
다른 조건의 노인들은 똑같은 시설에 거주하지만 선택권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두었다. 정해진 메뉴의 식사를 해야 하며 영화 관람도 정해진 날에 직원들이 선정한 것만 보게 했다. 화초 관리도 간호사가 해주었다. 18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삶을 통제했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존자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집단의 경우 18개월 후 사망자는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보호만 받고 살았던 집단의 경우 전체 인원의 30%가 사망해 실험 집단 사망자의 2배나 되었다. 이 실험은 선택의 권리와 통제력의 행사가 건강과 행복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자.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맡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좌절을 겪게 된다. 하지만 똑같은 좌절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기력감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상황을 변화시킨다. 일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사의 질책을 받아 화가 나더라도 대개 상사의 면전에서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참는 것 같이 보여도 참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한 좌절감을 겪는다. 전자는 상사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통제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믿지만 후자는 통제감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 하는 일조차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지만 남이 시킨 일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건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화를 낼 경우가 아닌데도 화를 낸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 화를 냈기 때문이다. 화내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내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대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기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옷 입는 순서, 인사를 할 것인지 무시할지, 이 책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정신세계도 통제할 수 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처럼 행복해지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 가정에서는 물론 일터에 들어설 때도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사는 가족, 그리고 동료와 고객들까지도 즐겁게 만들 수 있다. 정반대로 불평하기를 선택해서 불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다. 불평하기를 선택하면 끝도 없는 불평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불평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와 고객들에게까지 불쾌한 기분을 전염시킬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사장이 아무리 흥분한다 해도 그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통제감을 높이면 행복이 다가온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 주변에 소소하면서도 자질구레한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통제감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 것을 통제하려고 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태도나 행동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성격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바꿀 수 있는 자신의 태도부터 바꿔보라. 그리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주변이 달라질 것이다. 둘째, 좋아하는 일부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계획대로 실천하게 하려면 하기 싫어하는 공부보다 노는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기 싫은 일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부터 통제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상대방의 평가를 수용하든 거부하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책임이라는 말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건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통제감을 높이는 법. 1.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본다. 2. 바꿀 수 없는 것은 존재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꾼다. 3.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 에너지를 집중하고 변화를 시도한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90%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며 10%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10%에 의해 결정된다. 아주 오래전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저에게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상심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다. 지금부터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행복을 선택하라. 1장,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부정적 사고. 1. 내면의 대화가 운명을 조종한다. 내면적 소통. 2. 세상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피해의식. 3.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부정적 인지 왜곡. 4.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비교의 함정. 5.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동조현상. 2장.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는 긍정적 사고. 6. 다르게 설명하면 다른 일이 일어난다. 설명 양식. 7. 통제감이 높아지면 수명도 길어진다. 통제감의 효과. 8. 최악을 상상하면 최선의 방법이 생긴다. 대비 효과. 9.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 긍정 탐구 기법. 10.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상호성의 원리. 3장.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적극적 태도. 11. 불행이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12. 미소를 지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공감과 배려로 지지를 끌어낸다. 공감적 소통. 14. 비난을 극복해야 비상이 가능하다. 전환 전략. 15.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생각 뒤집기 기법. 에필로그. 선택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저자 이민규. 저자 이민규는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심리 전문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군에서 징병 선발과 심리검사 담당 장교로 복무한 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카운슬러로 일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